네, 이번에는 이제 11번 문제로 와서 힉스 마셜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노동경제학 관점에서 봤을 때 아주 그냥 클래식한 문제예요. 되게 고전 문제로서 지금 2013년 이후에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노동경제학 학습하시다 보면 노동 수요 쪽에서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법칙이고 이 현실을 설명하는 어떤 괜찮은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출제가 돼서 지금은 푹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오히려 이 책에 있는 12번 문제, 이 기존 힉스 마셜 법칙에다가 교차 탄력성을 접목한 거는 나중에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을 타겟팅을 하는 의미에서 11번을 보시면 되는데 그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노동수요 탄력성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탄력성의 의의를 설명하고 수식으로 표현해달라. 자, 문제에서 이제 의의를 설명해 달라고 하더라도 수식까지는 기본적으로 적어 주셔야 돼요. 자, 요거를 이제 쓰는 요령은 보통 이제 엡실런이라고 하는 요 기호를 쓰고요. 그 독립변수인 임금의 상대적 변화인 W분의 DW분의 LT의 상대적 변화 LD분의 DLT 이렇게 해서 절대값을 꼭 씌워주시고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간략히 쓰게 되면 요 델타 퍼센트 W분의 델타 퍼센트 LT고 한글로 쓰면 임금의 변화가 아니라 임금의 변화율에 대한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쓰신 다음에 그대로 한글로 풀었으면 돼요. 노동 수요 탄력성이라 함은 임금의 변화율에 대한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뭐 그냥 기본적으로 5점 먹고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1998년에 이렇게 10점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동 수요의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 4가지. 자, 탄력성이 아니라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과 문제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 요인 4가지를 설명하시고 20점으로 나오면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 안 그려주셔도 돼요. 하지만 이해용으로 제가 이 책에다 수록을 해 놓은 건데 일단은 대체 효과 2개가 나옵니다. 다른 시리즈가 나오는데 다른 생산 요소, 뭐 어떤 책은 그냥 자본과의 대체 용이성이라고 바로 써놔요. 그래서 대체 탄력성인 이 시그마가 나오는데 이것도 번분수 형태인데 또 그 안에 있는 독립 변수가 그 상대적 가격인 R분의 W의 상대적 변화분의 그 요소 집약도라고 하는 그 L분의 K의 상대적 변화를 대체 탄력성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 기능적 어떤 기능별 소득 분배라는 측면에서 추후에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요소별 소득 분배인 진위계수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계산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대체 탄력성을 반드시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되고 소위 얘기하는 컵 더글라스 생산함수에서 대체 탄력성은 1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에 대한 공급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자본시장에 나와 있는데 K와 PK, K의 가격, R이라고 쓰셔도 돼요. 자, 임금이 상승하면 다른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까만색의 수요 곡선이 상방 이동하는데 이때 안착하는 궤적은요 반대편에 있는 그 공급 곡선의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자본재의 공급이 탄력적일 경우에는 자본재가 K0부터 K2까지 훅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노동을 많이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을 많이 대체하기 때문에 노동 수요 탄력성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그래프로 이해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거고 이 그래프는 그 김유배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규모 효과가 나오는데요. 총 생산 비용, 그러니까 TC분의 노동이 노동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임금이라고 쓰셔도 안 되고요.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TC분의 WL인데 이 비중이 크면 노동 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임금 상승에 대한 한계 비용의 상승이 크다. 해서 이거는 한계 비용 토탈 코스트를 접선의 기울기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설명을 생략을 한 거예요. 어쨌든 Q의 감소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즉 규모 효과가 크니까 노동 수요 탄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제하고 관련된 이제 논의가
노동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 해가지고 경제학 원론에서 얘기하는 요 수요 탄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것도 보시게 되면 일단 노동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나오는데, 일단 임금이 올라가면 영의 정리에 따라서 한계 비용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S곡선이 상방 이동합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탄력성에 따라서 또 안착하는 지점이 달라지는데, 이 수요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이 지금 규모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노동 수요 탄력성이 커져요. 그래서 에렌버그 책에 어떤 이제 의미 있는 멘트가 있냐면요. 여기는 지금 잘 보시면 요 디맨드 커브가 탄력적이잖아요. 그랬더니 노동 수요 탄력성이 커진다. 즉 노동 수요 곡선도 탄력적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 디맨드 곡선과 LD는 그림자 관계로서 요 디맨드 곡선이 탄력적이면 노동 수요 곡선도 탄력적이고, 반대로 디맨드 커브가 비탄력적이면 노동 수요 곡선도 비탄력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제가 시행이 됐을 때는 이 재화 시장의 디맨드 커브가 탄력적인 시장에서 고용 감소 폭이 훨씬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이제 응용 문제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응용 사례에서 노동조합의 교섭력으로 나오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단체 협약이라는 단어가 시험에 나오고 외주화, 신기술 도입해서 제한하는 우리가 노동법에서 배우는 단체 협약이 있을 때는 대체 탄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1법칙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역 개방화 같은 경우는 Q와 관련이 있고, 그 비교 우위와 비교 열이 이런 것들이 나오면 Q기 때문에 Q가 나와 있는 재화 수요 곡선의 탄력 비탄력으로 가서 제4법칙으로 탄력성에 대한 결과를 추론해 주시면 되고, 주의하실 거는 산별 노조가 나왔을 때는 여기 1번처럼 노동조합이니까 1법칙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산별 노조는요 동일한 임금 인상을 산업별로 결정을 하고 동일하게 제품 가격이 동일하게 상승을 해요. 그래서 재화시장에서 모든 회사의 가격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대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제약돼요. 따라서 재화시장으로 와서 이 디맨드 커브를 비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1법칙이 아니라 4법칙이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2006년 문제 보시게 되면 장치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장치산업이 TC분의 WL이 낮은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에요. 그래서 2006년에 이렇게 응용이 됐고, 2007년에 앞서 설명드린 무역 개방화가 나왔고, 2013년은 그냥 너무나 쉽게 노동 수요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4개 중 3가지만 잡아서 설명하시고 각 4점에서 말로 풀어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